12월의 칼바람이 창문을 후려치는 밤이었다. 진우는 방 한켠에 웅크리고 앉아 아버지의 빈 침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48의 젊은 나이에 급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진우야, 잠깐 거실로 나와라. 계모 윤정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배어 있었다. 진우는 18살의 수줍은 몸짓으로 거실로 나갔다. 소파에는 계모와 23의 이복형 진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사업상 중요한 협상을 앞둔 사람들처럼 냉정했다. 앉아. 계모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할 얘기가 있어. 진우는 가슴 한켠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며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모와 이복형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그리 친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가족의 모습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면조차 벗어던진 것 같았다. 우리 집안 사정이 어떤지 너도 알 거야. 계모가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절약해야 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제조업체가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하지만 집과 적지 않은 예금이 있어서 당장 생계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계모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다.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독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독립이요? 진우는 어리둥절했다.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독립이란 말인가. 그래, 독립. 내 아버지가 너를 위해 적금을 좀 부어놨더라고. 계모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이걸로 자취방 보증금 내고 당분간 생활할 수 있을 거야. 진우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그 내용을 확인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적금 통장이었는데 금액은 1,000만 원 정도였다. 18살 소년이 혼자 생활하기에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저는 아직 학교도 다니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버지 유산은 제가 받을 몫도 있지 않나요? 계모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하지만 금세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오며 말했다. 진우야, 법적으로 따지면 내 말이 맞아. 하지만 현실을 보자. 내 아버지가 남긴 건 이 집과 회사 지분, 그리고 얼마 안 되는 현금이 전부야. 회사는 빚더미에 앉아 있고 이 집마저도 담보로 잡혀 있어. 솔직히 말하면 유산이라고 할 게 별로 없다고. 그래도 뭐. 이번엔 이복형 진호가 끼어들었다. 형,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너까지 책임질 여유가 없다고.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들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다는 것을. 아버지의 유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자신들이 챙겨놓고 자신에게는 최소한의 돈만 쥐어주고 내보내려는 것이었다. 어머니,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다음 달이면 19이잖아.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나이면 충분히 독립할 수 있어. 계모가 단호하게 말했다. 진우야, 우리도 이런 얘기 하기 싫어. 하지만 현실이 그래.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몰라도 이제는 각자 도생해야 해. 진우는 가슴이 답답해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집에서까지 쫓겨나야 한다는 것인가. 그것도 한겨울에. 그런데 하필 지금이어야 하나요? 적어도 겨울이 지나고. 언제 나가나 마찬가지야. 계모가 차갑게 말했다. 오히려 지금이 좋아. 새학기 시작 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도 있고. 진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계모와 이복형의 표정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단지 통보를 하는 것뿐이었다. 알겠어요. 진우는 힘없이 대답했다. 언제까지 나가면 되나요? 내일까지. 계모의 대답에 진우는 깜짝 놀랐다.
내일요? 그럼 너무 갑작스럽. 늦어서 미안해. 사실 며칠 전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 계모가 미안한 척하며 말했다. 방도 이미 알아봤어. 역 근처에 괜찮은 원룸이 있더라고. 보증금이랑 첫 달 월세는 그 돈으로 충분할 거야. 진우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말을 할지까지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둔 것 같았다.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쌌다. 20살 가까운 인생의 모든 것이 가방 2개에 들어갔다. 옷가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 1장. 그것이 전부였다. 새벽 무렵,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거세게 날리고 있었다. 기상청에서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와 폭설이 몰아칠 것이라고 예보했다. 하필 이런 날에 집을 나가야 한다니.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간단한 아침을 먹고 가방을 들었다. 계모와 이복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아침을 먹고 있었다. 그럼 가볼게요. 진우가 인사를 했다. 그래, 잘 살아라. 계모가 시선도 주지 않고 대답했다. 가끔 안부 연락은 해라.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매서운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걸어서 10여 분 거리에 있다는 원룸을 찾아가는 길. 진우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썼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의지할 곳조차 없어진 것이다.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관리사무소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요일이라 문을 열지 않는 것이었다. 계모가 말한 괜찮은 원룸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그저 집에서 내쫓고 싶었을 뿐이었다. 진우는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 볼 수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더군다나 한겨울밤을 재워달라고 부탁하기도 민망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바람은 뼈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진우는 근처 24시간 카페를 찾아 들어갔다. 따뜻한 실내에서 하루를 보내고 내일 아침 일찍 원룸 계약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다. 진우가 가져온 돈으로는 원룸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나면 당분간의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았다. 무엇보다 학교는 어떻게 다녀야 할지 막막했다. 새벽 2시경 카페 사장이 다가와서 말했다. 학생, 미안한데 우리 가게도 이제 문 닫아야 해. 24시간이지만 새벽에는 잠깐 청소 시간이 있거든. 진우는 어쩔 수 없이 카페를 나섰다. 밖은 온통 눈 세상이었다.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것 같았다. 그는 코트깃을 세우고 목도리를 둘러쌌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무작정 걸었다.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가로등마저 눈보라에 가려져 희미하게 보였다. 진우는 점점 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진우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발가락과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호흡도 가빠졌다. 그는 어느 건물의 처마 밑에 주저앉았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진우는 중얼거렸다. 아버지만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해 주셨고 비록 말수는 적었지만 항상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었다. 계모와 이복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차가운 눈빛, 마치 골칫거리를 처리하는 듯한 표정.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우리랑 아무 상관없다고. 정말 그럴까? 그 순간 진우의 마음속에 뭔가 어두운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가운 증오 같은 것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죽고 싶다.
정말 죽고 싶어. 진우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눈보라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추위가 온몸을 감싸며 그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었다. 새벽 5시, 김만수 노인은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국밥집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이른 시간부터 가게를 열어 일꾼들과 새벽 손님들을 맞았다. 40년 넘게 한자리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온 그였다. 아이고, 이 눈이 언제까지 올 거야. 김만수는 가게 앞을 치우며 혀를 찼다. 하룻밤 사이에 눈이 무릎까지 쌓였다. 이런 날에는 손님도 별로 없고 장사도 신통치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가게는 열어야 했다. 혹시나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눈을 치우며 골목 안쪽을 둘러보던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건물 처마 밑에 눈더미 같은 것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다. 그것도 젊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어머, 저게 뭐야? 김만수는 급히 달려갔다. 진우는 온몸이 눈에 뒤덮인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다.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숨은 아직 쉬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다. 야, 학생아. 학생아. 김만수가 진우를 흔들며 소리쳤다. 하지만 진우는 반응이 없었다. 김만수는 곧장 진우를 업고 가게로 향했다. 70 노인이 18 청년을 업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김만수는 진우를 화덕 가까이 눕혔다. 다행히 아직 이른 시간이라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이 자식아, 죽으면 안 돼. 너 같은 놈도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김만수는 진우의 손과 발을 비비며 혈액순환을 도왔다. 오랜 세월 이런저런 사람들을 봐온 그였지만 한겨울밤에 이렇게 얼어 죽을 뻔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1시간쯤 지나자 진우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다. 입술의 색깔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숨쉬기도 안정되었다. 김만수는 뜨거운 물을 끓여 설탕을 넣고 진우의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다. 진우가 신음소리를 내며 의식을 되찾았다.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다. 화덕에서 나는 따뜻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다. 정신 차렸냐? 김만수가 다가오며 말했다. 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은 국밥집의 내부였다.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들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여기가 어디죠? 내 가게야. 너 골목에서 얼어 죽을 뻔했잖아. 김만수가 대답했다. 이 자식아, 한겨울밤에 밖에서 뭘 하고 있던 거야? 진우는 그제야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다. 집에서 쫓겨나고 갈 곳이 없어서 밤새 거리를 헤맸던 일. 그리고 마지막에 기억하는 것은 너무 추워서 죽고 싶다고 중얼거렸던 것뿐이었다. 저는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됐어.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마. 대신 이거부터 마셔. 김만수가 따뜻한 설탕물을 건네며 말했다. 체온부터 올려야 해. 진우는 설탕물을 받아 마셨다. 달콤하고 따뜻한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온몸에 생기가 돌았다. 그는 문득 이 낯선 할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당연한 일이지. 김만수가 투덜거리며 말했다. 그런데 학생, 집은 어디야? 부모님이 걱정하실 텐데. 진우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계모와 이복형이 자신을 내쫓았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마. 대신 당분간 여기 있어도 돼. 김만수가 말했다. 뒷방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 거기서 쉬어.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남이잖아요. 남이 어때서? 너 같은 놈도 사람이야.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김만수가 괜히 화를 내는 듯 말했다. 그리고 공짜로 있으라는 게 아니야. 설거지나 청소 같은 일은 도와야 해. 진우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어젯밤 죽을 뻔했던 자신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머물 곳까지 제공해주다니. 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하지 마. 대신 열심히 일해. 김만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자, 이제 가게 열 시간이야. 몸이 괜찮으면 일어나. 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다. 김만수는 그에게 간단한 일들을 가르쳐 주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그릇을 나르는 일들이었다. 첫 손님이 들어온 것은 오전 7시쯤이었다. 추위를 피해 들어온 중년 남자가 돼지국밥을 주문했다. 진우는 할아버지 곁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육수를 끓이고 고기를 썰고 밥을 말아내는 모든 과정이 신기했다. 학생, 이 그릇 저 아저씨한테 갖다 드려. 김만수가 국밥 그릇을 건네며 말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그릇을 받아 손님에게 갖다 주었다. 손님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하루 종일 진우는 할아버지를 도왔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재료를 정리하는 일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편해졌다. 적어도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난 후 김만수는 진우에게 뒷방을 보여주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다. 침구와 옷장도 있었다. 여기서 지내. 방세는 받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것도 없어.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면 돼. 김만수가 말했다. 그런데 학생,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학교 얘기가 나오자 현실이 다시 무겁게 다가왔다.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주소 이전도 해야 하고 학비도 문제였다. 모르겠어요. 일단 휴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 학교는 다녀야 해. 김만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침 일찍 나가서 학교 다녀오고 오후에 가게 일 도와주면 돼. 그리고 학비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진우는 할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랐다. 자신을 구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학비까지 도와주겠다고 하다니.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민폐가 뭐야? 젊은 놈이 공부해야지. 김만수가 말했다. 나도 젊었을 때 공부를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라도 제대로 해라. 그날 밤 진우는 작은 방에서 홀로 누워 있었다. 하루 전만 해도 죽고 싶다고 울부짖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방에서 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계모와 이복형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들이 자신을 내쫓을 때의 차가운 표정. 이제 우리랑 아무 상관없다던 말.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는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해준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움도 느꼈다. 이분이 없었다면 정말 얼어 죽었을 것이다. 다음 날부터 진우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할아버지의 가게 일을 도우고 오전에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다시 가게로 돌아와 일을 했다. 힘든 일상이었지만 할아버지가 베푸는 따뜻한 정에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하지만 매일 밤 진우는 악몽에 시달렸다. 계모가 비웃으며 문을 닫아버리는 꿈, 한겨울밤에 혼자 거리를 헤매는 꿈. 그럴 때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그런 진우를 묵묵히 지켜봤다. 때로는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고 때로는 무뚝뚝한 조언을 건네며 그를 보듬어 주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
학생아, 너 밤마다 잠꼬대를 하더라.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직 자신의 사정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그냥 꿈이에요. 꿈이라.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학생아,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이 많아. 하지만 그 감정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자기가 더 힘들어져. 진우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았다. 2달이 흘렀다. 진우는 김만수 할아버지의 국밥집에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준비를 돕고, 오전에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다시 가게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일했다. 힘든 하루하루였지만 적어도 잠잘 곳과 먹을 것은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고 항상 시간에 쫓겨 살았다. 다른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설거지와 청소에 매달려야 했다. 진우야, 요즘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 그 같은 반 친구 민호가 물었다. 너 요즘 학원도 안 다니고 뭐 하는 거야? 진우는 대답하기 곤란했다.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말하기에는 너무 초라했다. 더군다나 민호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냥 집에서 혼자 하고 있어. 혼자 해서 되겠어? 요즘 입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 학원이 정말 좋다고 하는데 같이 다닐래?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학원비를 낼 여유가 없었다. 할아버지가 학비는 도와주고 있었지만 그 이상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 나는 혼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방과 후 진우는 국밥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활용 수거장을 지나게 되었다. 거기서 버려진 책들을 발견했다. 대부분 낡고 해진 책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참고서나 문제집도 있었다. 진우는 그 책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 그 책들을 정리하며 진우는 생각했다. 남들이 학원에서 배우는 것을 자신은 이런 방법으로라도 배워야 한다고. 비록 낡고 해진 책이지만 내용은 똑같지 않나? 학생, 뭘 하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다가와 물었다. 공부하려고요. 버려진 책들이지만 쓸만한 게 있어서요. 할아버지는 진우가 주워온 책들을 보며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다른 아이들은 새 책으로 공부하는데 이 아이는 남이 버린 책을 주워서 공부하고 있었다. 학생아, 새 책을 사주고 싶지만. 괜찮습니다. 진우가 빨리 말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할아버지가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우는 매일 밤 늦게까지 그 책들을 읽었다. 찢어진 부분은 테이프로 붙이고 빠진 페이지는 도서관에서 복사해서 채웠다.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진우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이제 겨울이 깊어져 국밥집도 손님이 많지 않아서 조금 일찍 나올 수 있었다. 그때 도서관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차가 지나가는 것을 봤다. 아버지가 생전에 타던 차였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진우는 깜짝 놀랐다. 계모와 이복형 진호였다. 그들은 말끔한 옷차림에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계모는 비싼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진호는 새 외투를 입고 있었다. 진우는 숨을 죽이며 그들을 지켜봤다. 그들은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자신이 한겨울밤에 얼어 죽을 뻔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유산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군.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은 남이 버린 책으로 공부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몫까지 차지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모와 이복형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들이 자신을 내쫓을 때의 차가운 표정, 그리고 오늘 본 여유로운 모습. 그 대비가 너무 극명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릎 꿇게 만들겠다. 진우는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 변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복수심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진우의 행동이 달라졌다.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가게 일도 더욱 성실하게 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히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언젠가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할아버지, 사업이란 게 어떤 건가요? 어느 날 진우가 물었다. 사업?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냐? 할아버지가 의아해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해야 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직하게 살았던 아버지는 어떻게 됐는가? 결국 일찍 죽고 유산은 계모와 이복형이 가져갔다.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진우는 틈나는 대로 도서관에서 경제와 경영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다. 주식, 부동산, 사업에 관한 책들이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진우는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적을 더 올려야 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이었다.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다. 진우는 가게 일을 하며 받는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기 시작했다. 겨울옷도 사지 않고 학용품도 최소한만 샀다. 학생, 왜 이렇게 안 쓰고 모으기만 하냐?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진우가 대답했다. 젊은 놈이 너무 아껴서 어떻게 해? 필요한 건 사고 살아야지. 하지만 진우는 요령부동했다. 그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다. 당장의 편안함보다는 미래의 복수가 더 중요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진우의 마음도 더욱 차가워졌다. 매일 밤 그는 복수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 하면 계모와 이복형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자신을 내쫓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다. 이분이 없었다면 자신은 정말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고마움조차 복수를 위한 동력으로 바뀌었다. 할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다. 할아버지, 저 꼭 성공할 거예요. 어느 날 진우가 말했다. 성공이 뭐야?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진우의 말에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학생아,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마. 그런 건 결국 자기만 힘들어져.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정당한 몫을 되찾는 거죠. 진우의 목소리에는 이미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해 겨울, 진우는 성적을 크게 올렸다. 버려진 책들로 공부했지만 남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해서 상위권에 들어갔다. 선생님들도 놀랄 정도였다. 진우야, 요즘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겠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계획의 일부였다. 명문대를 나와야 사회적 인맥을 쌓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인맥이 나중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마음을 차가운 얼음처럼 만들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겠다고 결심했다. 매일 밤 진우는 한겨울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계모가 문을 닫으며 한 말, 이제 우리랑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복수의 에너지로 바꿨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우는 매일 밤 이 말을 되뇌며 잠들었다. 그의 꿈은 온통 복수로 가득 차 있었다. 계모와 이복형이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 그들이 자신을 내쫓은 것을 후회하는 모습, 그리고 그 꿈은 점점 현실적인 계획으로 바뀌어갔다. 진우는 자신만의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한겨울밤의 상처는 이제 얼음처럼 차가운 복수심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복수심이 진우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되었다. 10년이 흘렀다. 진우는 이제 28살의 젊은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의 최상층 사무실에서 그는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때 자신이 거리를 헤맸던 그 도시가 이제는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사장님, 오늘 오후 미팅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서 보고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모두 검토했고요. 진우가 돌아서며 물었다. 네, 완벽합니다. 상대방에서도 계약 체결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하나의 사업이 성사되는 순간이었다. 지난 10년간 그는 쉬지 않고 달려왔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2년간 경험을 쌓은 후 독립했다. 처음에는 작은 유통업체로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아껴준 적금과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전부였다. 하지만 진우는 남다른 수완을 발휘했다. 정확한 시장 분석과 과감한 결정,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있었다. 진우야, 너 정말 무서운 놈이야. 대학 동기였던 민수가 말했다. 사업을 시작한 지 겨우 5년 만에 이렇게 키우다니. 운이 좋았죠. 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운이 아니야. 너는 정말 치밀해.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사업가로서는 최고의 자질이지. 민수의 말은 맞았다. 진우는 지난 10년간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사업의 도구로 활용했다. 특히 분노는 그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다. 초기에는 소규모 유통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부동산, 투자업, 심지어 IT 분야까지 진출했다. 진우는 항상 한 발 앞서 시장을 읽었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장님, 경쟁사에서 우리 조건보다 20%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급히 보고했다. 그럼 우리는 30% 높게 제시하세요. 진우가 즉석에서 대답했다. 하지만 그러면 수익률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맞춰가면 됩니다.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더 중요해요. 이런 과감한 결정들이 쌓여서 진우의 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그는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때로는 정당한 경쟁을 통해, 때로는 더 영리한 방법을 통해. 어느 날 진우는 자신과 경쟁하던 업체의 사장을 만났다. 그 사장은 진우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았지만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진우 씨, 정말 항복입니다. 도저히 당신을 이길 수 없겠어요. 그 사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업이 그런 거죠. 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쾌감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만족스러웠다. 그럴 때마다 그는 계모와 이복형의 얼굴을 떠올렸다. 곧 너희 차례야. 진우는 중얼거렸다. 지난 10년간 그는 한 번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장님, 이번 주 경제지 인터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다. 받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제대로 알려질 때가 됐네요. 진우는 주요 경제지와 인터뷰를 했다. 기자들은 그의 성공 스토리에 큰 관심을 보였다. 28살의 나이에 수백억 원의 자산을 일군 젊은 사업가의 이야기는 충분히 화제가 될 만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물었다. 불행이 가장 값진 스승이었습니다. 진우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깨달았죠. 동정심이나 감정에 휘둘리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도 배웠고요. 기자들은 진우의 말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더욱 드라마틱해 보였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진우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김만수 할아버지의 사진이었다. 할아버지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진우를 아들처럼 돌봐주었던 분이었다. 할아버지, 제가 성공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갈 때가 됐습니다. 진우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복수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진우는 이것을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정당한 몫을 되찾는 것일 뿐이었다. 다음 날, 진우는 사설 조사기관에 의뢰했다. 계모와 이복형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조사원이 보고했다. 윤정혜 씨와 정진호 씨 모두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실패가 큰 타격을 줬네요. 진우는 자료를 꼼꼼히 읽어봤다. 계모와 이복형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큰 손실을 받고 현재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빚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총 15억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들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낙찰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 집을 제가 매입하고 싶습니다. 익명으로 말이죠. 알겠습니다. 법인 명의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10년 전 그가 거리를 헤매던 그 도시가 이제는 자신의 발 아래 있었다. 그리고 곧 그를 내쫓았던 사람들도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사장님, 내일 일정입니다. 비서가 스케줄을 정리해 주었다. 내일 오후에 특별한 미팅이 하나 더 있을 예정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어떤 미팅인가요? 오래된 가족 문제를 정리하는 미팅입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10년간 준비해온 복수의 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에서 윤정이는 추위에 떨며 앉아 있었다. 한때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이런 초라한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엄마, 또 독촉 전화 왔어. 진호가 휴대폰을 끄며 말했다. 이번엔 어디서? 대부업체야. 이자라도 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윤정이는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을까? 남편이 죽고 나서 그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앞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연이은 사업 실패와 잘못된 투자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 애는 어떻게 됐을까? 윤정이가 문득 중얼거렸다. 누구 말이야? 진우 말이야. 그때 내쫓고 나서 한 번도 소식을 못 들었잖아. 진우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형에 대한 이야기는 그에게도 부담스러웠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엄마를 따라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매정했던 것 같았다. 글쎄, 잘 살고 있겠지. 그때 돈도 줬고 그 나이에 혼자 살라고 했는데 정말 잘못했어. 윤정이가 후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시에는 우리 살기도 벅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해봐야 뭐해. 이미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윤정이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진우만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니면 반대로 진우가 있었다면 혼자 이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 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했어. 진호가 말했다. 어디로 가지? 갈 곳도 없는데. 일단 친구 집에라도 얹혀 살아야 할 것 같아. 윤정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한때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이제는 남의 집에 얹혀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연탄이라도 사야 하는데. 윤정이가 중얼거렸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연탄도 없는 집에서 어떻게 겨울을 나야 할지 막막했다. 엄마, 진우 형한테 연락해볼까?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라고? 10년 만에 갑자기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그래도 형제잖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면. 안 돼. 그럴 순 없어. 윤정이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그 애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연락해.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정말 진우가 도와준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우가 자신들을 용서했을 리도 없었다. 다음 날 또 다른 독촉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사채업자였다. 윤정혜 씨, 약속 시간 지켰잖아요. 오늘까지 이자라도 가져와야 한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곧 마련하겠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어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윤정이는 주저앉았다.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다.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다. 엄마, 괜찮아? 진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을 리가 있나?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그때 현관문 앞에서 소리가 났다. 누군가 방문한 것 같았다. 진호가 문을 열었다. 윤정의 시댁 맞나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물었다.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진성의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윤정이는 깜짝 놀랐다. 변호사가 갑자기 왜 찾아왔을까? 혹시 빚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일까? 들어오세요. 진호가 말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경매로 넘어간 댁의 집 말입니다. 매입한 분이 만나자고 하시네요. 매입한 분이요? 네, 익명으로 매입하셨는데 이제 정식으로 만나서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윤정희와 진호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집을 매입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왜 자신들을 만나려고 하는 걸까? 언제 만나면 될까요? 내일 오후 2시,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로 오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주소가 적힌 명함을 건네주었다. 강남구 역삼동의 고급 오피스텔 주소였다. 혹시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내일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윤정희와 진호는 어리둥절했다. 도대체 누가 자신들의 집을 매입했을까? 그리고 왜 만나려고 하는 걸까? 혹시 좋은 소식일까?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든 희망을 가져봐야지. 그날 밤
윤정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만날 사람이 누구일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다. 동시에 두려웠다. 혹시 더 나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닐까?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벌써 겨울이었다. 연탄도 없는 집에서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다. 10년 전 진우를 내쫓았던 그 겨울밤이 떠올랐다. 진우만 아니면, 진우만 아니었다면. 윤정이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것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 오후, 윤정이와 진우는 강남구 역삼동의 고급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다. 40층 높이의 빌딩은 그들이 한때 살았던 곳보다도 더 화려했다.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있었다. 정말 여기가 맞나? 진호가 명함을 다시 확인하며 물었다. 맞는 것 같아.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들은 지정된 호수를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 윤정혜 씨, 정진호 씨 맞나요? 정장을 입은 여직원이 문을 열었다. 네, 맞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장님. 윤정희와 진호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도대체 누가 자신들을 만나려고 하는 걸까? 넓은 거실을 지나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회의실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강남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다. 큰 회의용 테이블이 가운데 있었고 한쪽 벽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이 곧 오실 겁니다. 직원이 나간 후 윤정희와 진호는 긴장한 채 기다렸다. 이런 고급스러운 사무실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면 분명 성공한 사업가일 것이다. 혹시 자신들의 집을 매입한 후 임대를 주려고 하는 것일까? 저기, 사람이 오는 것 같아. 진호가 복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냉정한 인상을 주었다. 그는 회의용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윤정이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뭔가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반갑습니다. 남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라고요?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윤정이가 어리둥절하게 물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기억 안 나시나요? 저는 진우입니다. 정진우. 순간 윤정희와 진우는 숨이 막혔다. 진우. 10년 전에 내쫓았던 그 진우가 이 남자란 말인가? 믿을 수 없었다. 진우. 윤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맞습니다. 10년 전 한겨울밤에 집에서 내쫓으셨던 그 진우입니다. 진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정말 자신의 형이란 말인가? 10년 전에는 수줍고 여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윤정이가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냐고요? 진우가 냉정하게 말했다. 10년이면 사람이 많이 변할 수 있죠. 특히 저같이 절박했던 사람은 더욱 그렇고요. 윤정이는 진우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10년 전에는 순수하고 착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차갑고 냉정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진우야.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정혜 씨. 진우가 그녀를 부르는 방식이 달랐다.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정진호 씨. 형. 진호가 간신히 말했다. 형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10년 전에 남이 되었잖아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당시에 뭐라고 하셨더라? 이제 우리랑 아무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윤정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다. 정말 그 연약했던 아이가 이렇게 변했단 말인가?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매입한 사람이 바로 진우였다니. 진우야,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윤정이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용서해줘. 당시에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진우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며 말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어렸는지 기억하세요? 18살이었어요. 한겨울밤에 갈 곳도 없는 아이를 내쫓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는군요. 그때는 정말 우리도 어려워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유산이 얼마나 됐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집, 회사 지분, 예금까지 합치면 적어도 10억은 넘었을 거예요. 윤정이는 할 말이 없었다. 진우의 말이 맞았다. 당시에도 그들은 충분히 여유가 있었다. 다만 진우와 유산을 나누기 싫었을 뿐이었다. 형,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진호가 주저앉으며 말했다. 형제잖아. 우리가 형제잖아. 형제. 진우가 비웃듯이 말했다. 10년 전에 그 형제 관계는 끝났어요. 당신들이 끝냈죠. 진우는 서류를 펼쳤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신들이 진 빚의 명세서입니다. 총 15억 원. 이자까지 합치면 18억 원이 넘어요. 윤정희와 진호는 서류를 보며 절망했다. 그들의 모든 빚이 정리되어 있었다. 진우가 얼마나 치밀하게 조사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들이 살던 집의 소유권 증서입니다. 이제 그 집은 제 소유예요. 진우야, 제발. 윤정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제발 뭘 하라고요? 진우가 냉정하게 물었다. 용서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요? 응, 도와줘.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뭐든지. 첫 번째, 당신들이 진 빚은 제가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돈은 저에게 빚으로 남게 됩니다. 윤정희와 진호는 희망을 품었다. 진우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두 번째, 이자는 매년 10%씩 부과됩니다. 하지만 돈으로 갚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갚으라고? 진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매년 한겨울마다 한 달간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하세요. 그것으로 이자를 갚는 거예요. 뭐? 윤정이가 놀라며 물었다. 한겨울의 추위가 어떤 건지 느껴보세요. 제가 10년 전에 느꼈던 것처럼요. 진우가 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빚은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윤정이는 비명을 지를 것 같았다. 한겨울에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하라고. 그것도 매년. 그건 너무해. 진우가 말했다. 너무하다고요? 진우가 비웃었다. 10년 전 한겨울밤에 18살 아이를 내쫓은 것보다 더 너무한가요? 윤정이는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답을 들려주세요. 진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아, 그리고 한겨울밤 기억나시죠? 제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진우는 회의실을 나가려고 했다. 그때 윤정이가 소리쳤다. 진우야, 정말 용서 못 해주겠니? 진우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다. 용서요? 전 이미 용서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을 죽이지 않고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진우는 회의실을 나갔다. 윤정희와 진우만 남은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일주일 후 윤정희와 진우는 다시 그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고민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진우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결정하셨나요? 진우가 들어오며 물었다.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이겠어. 현명한 선택이네요. 진우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그럼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계약서에는 진우가 제시한 조건들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다. 빚의 대신 변제, 연 10%의 이자, 그리고 매년 한겨울 한 달간의 노숙자 쉼터 봉사. 윤정희와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이행할 시간입니다. 진우가 말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부터? 윤정희가 놀라며 물었다. 네, 벌써 12월이잖아요. 한겨울이죠. 진우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제가 10년 전에 경험했던 바로 그 시기예요. 진우는 노숙자 쉼터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넸다. 여기서 한 달간 봉사하시면 됩니다. 매일 출근하셔서 음식 배급, 청소, 빨래 등의 일을 하시면 돼요. 진우야, 이건 너무. 윤정희가 말하려고 했지만 진우가 손을 들어 막았다. 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 이제 변경할 수 없어요. 진호가 입을 열었다. 형,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 우리는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요? 진우가 차가운 눈빛으로 진호를 바라봤다. 10년 전에 당신들이 한 말을 기억해 보세요. 이제 우리랑 아무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저는 그날 밤 정말 죽을 뻔했어요. 김만수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얼어 죽었을 거예요. 진우가 말했다. 그 할아버지는 저를 가족도 아닌데 아들처럼 돌봐주셨어요. 하지만 정작 가족이라는 당신들은 저를 내쫓았죠. 윤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진우가 돌아서며 말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돌아오나요? 제가 겪은 고통이 사라지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계약서대로 하세요. 그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진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빚은 즉시 전액 상환이에요. 18억 원을 당장 갚으실 수 있나요? 윤정희와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당연히 그런 돈은 없었다.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죠. 진우가 냉정하게 말했다. 형,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진호가 애원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당신들은 10년 전에 제게 선택권을 줬나요? 한겨울밤에 갈 곳도 없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줬나요? 진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당신들이 저에게 했던 것의 일부를 돌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 윤정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선택하세요.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하거나 아니면 18억 원을 당장 갚거나. 윤정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못해. 못해. 그런 건 못해. 진우는 그런 계모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10년 전에 저도 같은 말을 했어요. 못해요. 어디서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라고 말이죠. 하지만 당신들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진우야, 제발. 윤정희가 진우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했다. 진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당신들과 저는 이미 남이에요. 진우는 땅을 치며 오열했다. 형,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는 이미 했다고 했잖아요. 진우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래서 당신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만약 용서하지 않았다면. 진우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일주일 후부터 시작하세요. 주소는 여기 있어요. 진우가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말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당신들의 선택이에요. 진우는 회의실을 나가려고 했다. 그때 윤정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진우야, 정말 이렇게 해야 하겠니?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니?
진우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말했다. 나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저에게 부모가 아니었어요. 진짜 부모라면 자식을 그렇게 내쫓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진우가 비웃었다.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진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김만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복수 같은 건 하지 마라. 그러면 너만 힘들어진다고 하셨죠. 윤정희와 진우는 희망을 품었다. 그럼 진우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이것을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교육이에요. 당신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진우는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운명이 봉인되는 것 같았다. 한 달 후, 윤정희와 진우는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 달 동안 그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손은 트고 갈라졌으며 허리는 아팠다. 정말 힘들었어. 진호가 지쳐서 말했다. 이제 겨우 첫 번째가 끝난 거야. 윤정희가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 매년 이런 일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깨달음도 있었다. 쉼터에서 만난 노숙자들을 보면서 10년 전 진우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한겨울의 추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갈 곳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직접 느꼈다. 엄마, 진우 형이 그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진우가 말했다. 응.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들은 처음으로 진우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매년 이런 일을 해야 했다. 한편 진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계모와 이복형은 이제 매년 한겨울마다 자신이 겪었던 것의 일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왜인지 속이 시원하지 않았다. 사장님,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국밥집 방문이 있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아, 맞다. 할아버지 기일이네. 진우는 김만수 할아버지의 국밥집을 찾았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진우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앉던 자리에 앉아 국밥을 주문했다.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진우가 중얼거렸다.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게 내가 원하던 일이냐? 진우는 가슴이 답답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공허한 기분이었다.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가게 사장이 다가왔다. 손님, 혹시 김만수 할아버지를 아시나요? 네, 왜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하시던 말이 있어요. 진우라는 아이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 아이가 성공해서 찾아오면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사장은 낡은 편지 봉투를 건넸다. 진우는 편지를 받아 밖으로 나왔다. 차 안에서 편지를 열어 읽었다. 진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아마 성공했을 거야.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 복수는 하지 마라. 그런 건 결국 너만 힘들게 만들어. 대신 사람답게 살아라.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게 진정한 성공이야. 할아버지는 천국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진우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해 주었다. 그리고 복수가 아닌 용서를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진우는 깨달았다. 복수는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감옥에 가둔 것 같았다. 계모와 이복형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 1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을 괴롭히는 것에 또 다른 10년을 쓸 것인가.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윤정혜 씨인가요? 저는 진우입니다. 진우야? 윤정희가 놀라며 대답했다. 내일 다시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다음 날, 진우는 다시 그 회의실에서 계모와 이복형을 만났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계약을 수정하려고 해요. 진우가 말했다. 수정. 윤정희가 놀라며 물었다. 진우는 서류를 꺼냈다. 노숙자 쉼터 봉사 조건을 없애겠어요. 윤정희와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대신 다른 조건을 추가할게요. 진우가 계속 말했다. 앞으로 매년 겨울마다 한 달간 제가 운영하는 자선단체에서 봉사하세요.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소에서 말이에요. 그게 뭐가 달라? 진우가 물었다. 많이 달라요. 이번에는 벌이 아니라 도움이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진우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냈다. 이분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가치 있다고 하셨어요. 윤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진우야, 정말 고마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격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어요. 진우가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빚은 모두 탕감해 드릴게요. 정말이야? 진우가 놀라며 물었다.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정말 선하게 사세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세요. 윤정희는 진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진우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줘서 고마워. 일어나세요.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에는 여전히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겨울이 아니었다.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복수는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가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진우는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의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나 이제 자유해요. 당신 말대로 사람답게 살아갈게요. 진우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의 표정에는 미소와 눈물이 교차하고 있었다. 10년간 자신을 지배했던 분노와 복수심에서 드디어 해방된 것이다. 밖에서는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따뜻했다. 진우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복수가 아닌 용서가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윤정희와 진호도 울고 있었다. 그들은 진우의 관대함에 감사했고 동시에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진우는 일어서서 말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그날 밤 진우는 펜트하우스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복수나 분노가 아니라 희망과 사랑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진우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다. 그의 꿈은 더 이상 복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미래였다. 한겨울의 추위는 여전했지만 진우의 마음에는 봄이 와 있었다. 진정한 해방이었다.